뭐 지나고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죠. 네.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다. 주식시장을 떠나겠다. 네, 그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금 약세장을 좀 대비하거나 준비하실 때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만 살펴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체크하거나 주목해야 할 사항이 또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의 특징은 어쨌든 조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네. 뭐 지금 시점이 네. 약간 그런 약간 살짝 가 있지만 뭐 지나고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네. 조금 심리적으로 좀 항복하는 네. 지금 이미 국내외 증시의 투자자들이 다 항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다. 주식시장을 떠나겠다. 이럴 때가 사실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의 조건들을 심리적으로나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적으로나 그리고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충족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지 않을까. 네. 저는 연준만 보자라는 주의고요. 네. 연준이 이뻐서 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밉죠. 네. 연준이 지각 긴축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얼마나 네,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 푸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5조 달러의 이제 그 연준의 금융 완화가 일어났고 또 5조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연준이 뭐 밉지만 네. 미우나 고우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갖고 있는 어쨌든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연준의 입을 통해서 연준의 손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결국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머니게임적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펀더멘탈은 상당히 경기 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도 앞서가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경기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최악일 때, 네. 가장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경기가 최고로 안 좋을 때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에 보고되는 여러 가지 경제 보고서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연준이라고 굉장히 스마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포기하는 결국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경기 침체가 계속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준이 잘못했어.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할게. 이렇게 이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시점이 주식을 살 시점이다라는 거죠. 연준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사실 그 최저점일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인지, 지금이 최저점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박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 선이 최저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한 2,200 정도면 2,200 네, 2,200 정도면 꼭 2,200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뭐 앞서 말씀 나눈 여러 가지 꼬리 위험들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추가 하락폭은 뭐 10% 이내 정도일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도 한 3,300 정도가 3,200, 300 정도가 조금 그 최바닥점이 아닐까. 그 얘기는 그 근거는 S&P 500 퍼가 지금 뭐 15.5배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익이 앞으로 이제 하향 수정되겠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하향 수정할 거고요. 경기가 이제 둔화되니까요. 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또 내년도 2023년 이익도 이제 하향 수정할 텐데 이거를 5에서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된다고 해도 15배 정도의 어떤 PR에 어떤 부합되는 S&P 500 지수 때는 3,200, 300 정도이기 때문에 S&P 500
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최대 하락폭은 조금 한 10% 이내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가가 하락했고 나머지 이제 하락이 있을까 말까 네.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 문제는 반등 시점이 여기서 V자로 바로 하면 10%야 뭐 일단 저점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 나눴듯이 이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경기를 예측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또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도 연준이 이제 금융 긴축을 멈추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섣불리 싸긴 싼데 또 더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이렇게 올인하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폭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기간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정말 어렵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혹시 하반기에는 조금 힘이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버티고 기다리실 수 있을 만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유가에서 찾고 싶습니다. 앞서도 이제 소비자의 그 반응 단계가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좀 똑똑해져 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바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소매업체들은 대규모 할인을 할 거고요. 일단 재고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런 거기에다가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느리지만 미국에서 셰일 오일 채굴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또 이라크, 이란, 이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뭐 조금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큰 나라는 없지만 아무튼 곳곳에서 원유 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러시아가 얄밉게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인도나 중국이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중동에서 수입할 거를 러시아산 원유로 대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하반기가 되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유가를 하반기부터는 혹시 빠르게 하락시킬 수 있다. 유가가 만약에 성큼성큼 90불, 80불 이렇게 내려가면 제 생각에는 주가 바닥은 훨씬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으로 유가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지금 다들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 다가올 해결이 직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식시장은 70년대 그렇게 엄청난 오일 쇼크, 두 번의 오일 쇼크 때도 한 2년 하락하고 그 다음 해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또 폭등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황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침체장도 없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뭐 구루들의 지금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가치 투자의 아버지시죠. 워렌 버핏의 선생님이시고 지금이 주식을 아주 싸게 살 기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 기회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대부분의 경우엔 점점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주 싸게 살 기회인지 아주 지금은 팔 기회인지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지금 아주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아주 그런 기회인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기회에 근접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인 거고,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부분은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좀 잘 모르게 뭐 지금 같은 이제 국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결국 조금 투자 체력을, 투자 근력을 키우는데 매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 근력이라는 것은 네, 투자 근력을. 네, 싼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시 전망보다는 저는 뭐 거시 경제를 오래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투자하시는 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건지 지금 주가 지수가 아주 낮아진 영역대에 있다라는 네. 것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이 이렇게 질비해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루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제 뭐 좀 거대 담론 네. 그리고 좀 오지 않을 것 같은 오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뭐 너무 고민을 하는 네. 그러니까 꼬리 위험에까지도 너무 고민하는 네. 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세계 경제가 망하고 뭐 핵폭탄이 러시아가 쏘고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유익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내려보고. 그래서 그런 고민 좀 내려놓으시고 네. 차분하게 싼 종목 고르시는데 이제 조금 다음 시즌 2를 준비하시는 네.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지금은 감이 오히려, 좀,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기다리다기보다는 종목을 찾는데 네. 조금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을까요? 네, 네. 어떻게 그럼 좀 종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찾으셔야지 지금 위기를 좀 잘 극복해 가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불마켓 사이클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 네. 그동안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중에 어쨌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이번 가치 도매급으로 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미국의 빅테크들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근데 지금 더 낮아진 네. 팬데믹 기간보다도 지금 주가가 뭐 다 하락했으니까요. 네. 그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때 좀 매수를 하실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네. 또 중국의 기술주들, 네. 뭐 ETF로도 있고, 네. 뭐 차이나 드래곤 ETF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중국이 어쨌든 그쪽에 또 기술 혁신 기업들, 혁신 성장 기업들에 훨씬 더 이렇게 그 국가적인 지원과 네. 저기를 늘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기술주 그리고 조금 이 코로나가 조금 준 의미 그리고 이번에 그 좀 주식시장이 좀 팬데믹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도 팬데믹 직전 2020년 3월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2200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버블 다음에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양태는 좀 꼭 가치주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성장주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수익 모델이 안정적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좀 투명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착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